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우리 채널은 경제를 전혀 모르는 이 경알못도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경제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고객님들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 질문 주신 내용을 근거로 이 답변 영상을 제작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많이 중복이 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니셜 SJH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 읽어드리면 피셔님 채널 애청자인데요. 지금 같은 이런 사태로 증시가 하락했을 때 피셔님처럼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의견을 말하면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혹시라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유튜브에 온갖 이상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상한 댓글이 달릴까 염려됩니다. 이럴 때는 전혀 다른 경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에 메일 드립니다. 자,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즘에 특히 애청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메일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우선 걱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솔직히 이런 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명확히 의견을 말하는 건 정말 리스크가 큰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경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죠. 제가 신도 아니고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요. 자, 그런데 저도 재테크 초보 시절이 있었고요. 자, 지금처럼 마음이 되게 불안할 때 증권 방송을 보면서 아니면 누구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요. 저도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해놨었는데 증시가 갑자기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혹시나 어렵게 모은 내 종잣돈 전부 날리는 거 아니야? 또는 정말 이게 경제 위기가 와서 주식시장 완전히 폭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진짜 너무 심해서 저도 그 당시에 잠도 잘 못 자고 여기저기 인터넷 다 뒤져보고 제가 오죽하면 나중에 저는 유료 전화가 있어요. 유료 전화로 주식 상담하는 거 증권 방송엔 예전에 그런 게 많았는데 060으로 시작하는 그런 거다 전화를 걸어서 전망 의견도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저랑 같이 주식 투자하셨던 분은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고 그러셨대요. 자, 정말 그 당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걱정에 입술이 부르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는 이렇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틀리는 게 두려워서 모두가 다 숨어버리면 과거 재테크 초보였던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불안함에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자신의 의견을 소신있게 얘기해주는 게 틀릴까봐 엉뚱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게 참고되는 의견을 많은 사람들한테 좀 듣고 수집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제가 버티던 손절을 하던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니까요.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먼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저도 성공할 수 있고 모두가 풍족해진다. 그러니까 애덤 그랜트에 져서 기브 앤 테이크에 나오는 기버가 돼야 성공한다 이거죠. 제가 이번 유튜브에서 말하면 안 되는 이 사태로 2001년 IT 버블이나 지난 2007년 금융위기 같은 폭락할 가능성이 낮다. 그냥 일시적인 조정, 그러니까 증시가 눌리고 회복되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거죠. 자, 이런 조정은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전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과거의 저와 같이 지금 마음이 되게 불안하신 경제 초보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 이전 질문 답변 영상들을 대부분 찾아보시면 구독자님 중에 제가 점쟁이처럼 정확히 미래를 맞출 것을 바라는 분이 거의 없어요. 자, 경제 지표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듣고 싶으니까 그것만 알려달라는 거죠. 판단은 자기 스스로 하실 테니까요. 제가 10년 이상 경제 지표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고객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지난 40년 이상의 경제 지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자, 지금은 과거 1991년의 저축대부조합 사태나 2001년 IT 버블, 그리고 2007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이렇게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제 지표 둔화가 지금은 관찰되지 않은 이런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반대로 미국의 한파나 과거 유사한 이런 질병처럼 경제 지표가 오히려 개선되고 있었을 때 나타나는 이런 악재였다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과거 한파나 유사한 이런 질병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증시는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 후에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와 소비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뿐만 아니라 제조업 지수, 그리고 주택, 그리고 산업 생산 등 이 다수 지표에서 동일하게 과거의 경제 위기 그리고 증시 폭락 전에 나타났던 이런 현상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과거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미래에도 똑같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간 또는 뭐 한 100년 이상의 똑같지는 않지만 과거 경기 사이클 또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더라,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자, 경제학의 경우에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때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심리가 유사하기 때문에 과거 역사적인 사실들에서 이 값을 도출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적중 확률이 높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경제학의 거의 대부분 논문이며 책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뽑아서 미래를 전망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현대 경제학이 옳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더 높은 확률을 알고 계시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아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이 방법을 아신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분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경제 초보 시절이 있었고 당시에 이런 시기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보다 잘하는 분들의 의견을 구하러 다녔던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시고 지금 도움이 필요한지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드린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처음에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의견을 드릴 때 미래 예측이 틀리면 어떡하나 상당히 걱정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벌써 10년 동안 뭐 카페에다가도 글도 올리고 최근에 뭐 유튜브 영상도 하면서 느낀 게 맞춰도 제가 얻을 게 별로 없고요. 틀려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이미 제가 일전에 뭐 반도체도 그렇고 그 당시에 쭉 올라갈 만한 종목들도 딱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았죠. 그리고 미중 무역 합의 전에 매수 시점도 뭐 정확하게 맞았고 채권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도 맞춰왔어요. 그렇게 맞췄다고 해서 뭐 구독자가 쭉 늘어난 것도 없고 크게 달라지는 것들은 없어요. 그냥 서서히 증가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채널에 경제 지표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견을 이렇게 듣고 싶은 분들은 계속 남아요. 그리고 반대로 단타를 치기 위해서 점쟁이처럼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어차피 들어왔다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뭐 경제 공부하기 싫고 결론만 말해달라 뭐 이런 소리 하다가 나가셨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과거 데이터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드리는 게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그게 더 낫겠다 이거죠. 자, 언제든지 뭐 질문 주셔도 되고 아니면 영상 보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리기 전에 잠깐 썰 하나 풀고 갈까요? 실제 최근에 자기 어느 나라 이렇게 트레이더라고 하면서 아주 옛날부터 장난을 하던 분이 있어서 제가 재미로 하나만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제 카페 글과 그리고 유튜브도 뭐 그 당시 했으니까요. 자, 이 영상들을 보시면 자, 미중 무역 분쟁이 제일 큰 이슈였고 제가 그때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조지 부시가 당시에 이 세이프가드를 통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시점이 있거든요. 자, 그 시점과 2018년부터 시작된 이 트럼프의 미중 무역 분쟁을 비교해 드리면서 자, 결국은 과거처럼 미중 무역 분쟁이 결국은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말 투자자라면 공포가 극에 달해 있는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가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카페에다가도 글도 올리고 영상도 올렸던 이 사례가 있어요. 뭐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 뭐 저도 이렇게 구독자분들도 안 많았는데 그 당시 댓글에 자기가 미국에 거주하는 15년차 이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트레이더다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댓글에 뭐라고 쓰셨었냐면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미중 무역 합의가 절대 타결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전부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것에 대비하고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에서요. 그래서 자기 고객들 중에서도 큰손 고객들은 지금 전부 주식을 매도하고 있으니까 위기가 온다. 그래서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동영상 몇 개에다가 계속 올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딱 봐도 아시겠지만 그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트레이더가 제 영상을 왜 보겠습니까? 근데 또 댓글이 밤 11시 언저리에 요때 달려요. 11시 12시에. 근데 아시겠지만 이 미국은 우리나라랑 시차가 14시간 납니다. 우리나라 밤 11시면 지금 뉴욕 맨하튼에 있는 이 월스트리트는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한창 업무 시간이 바쁠 때죠. 미국 투자은행 트레이더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낮 시간에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일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최근에 미국 유명 투자은행들은 거의 뭐 2년, 3년 전부터 트레이더들을 다 잘랐어요. 왜냐면 어차피 사고 파는 일인데 그들이 하는 방법을 이렇게 로직을 구성해서 AI가 대신하는 거거든요. 실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도 더 많이 나고 감정의 지배를 안 받기 때문에 더 수익이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 대부분을 지금 IT 기술자로 대체하는 분위기예요. 골드만삭스는 거의 한 2년 전에 600명이 넘는 트레이더를 전부 다 잘랐어요. 그리고 AI가 거래를 하는데 트레이더 팀이 딱 2명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트레이더냐?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그냥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실제 트레이더들은 한 명도 없는 거죠. 이거 뭐 JP 모건이나 도이체방크 등 다른 투자은행들 모두 거의 유사하게 최근까지 트레이더를 자르고 AI로 대체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AI로 대체되면서 동료 트레이더들이 다 잘려나가고 자기도 언제 모가지가 날아갈지 모르는 이런 월스트리트 트레이더 분이 미국 시간으로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정말 뭐 유명한 유튜버들 많잖아요, 경제. 근데 하필이면 왜 우리나라에 제 채널의 영상을 매일 보고 이 장문의 댓글 그것도 업무 시간에 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2019년 초쯤에 제가 너무 그냥 재밌어서 그냥 댓글을 두어 봤거든요. 근데 그 댓글에 또 좋아요가 한 25개 넘게 달리고 그 대댓글에 진짜가 나타났다 뭐 아니면 월가 상황 좀 자주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이 막 달려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타결될 때쯤에 그분 한번 댓글이 남아있나 봤더니 또 직접 또 와서 또 지우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작년에 자기 또 영국 트레이더다 이렇게 댓글 한번 다셨고 바로 이 직전 영상에 이번에는 또 캐나다 트레이더인데 하시면서 또 경제 위기가 온다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사실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심심하면 오셔서 이렇게 거짓말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뭐 어쨌든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이 그것도 피 같은 업무 시간에 보는 피셔 인베스트 채널입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저 로로3땡땡땡님 이 질문입니다. 이번 사태가 터지기 이전부터 피셔님 영상을 보고 채권형 자산을 최소 40% 이상 가져가라 뭐 이런 영상을 봤는데 채권을 못 산 게 지금 후회가 됩니다. 분명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주식시장도 좋고 전망도 괜찮았는데 자, 그렇게 채권 비중을 40%나 두셨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이번 사태와 같은 위기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이 질문은 뭐 멤버십 회원님도 주셨고 꽤 많이 주셨던 질문인데요. 자, 영상을 쭉 시청해 오고 계셨거나 자, 영상을 지금까지 쭉 시청해 오셨거나 아니면 정주행 하셨던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본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처음 보신 분들은 또 이번 사태 떠지니까 갑자기 또 약한 모습 또는 뭐 거짓말하고 있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과거 증거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3일, 2019년 11월 20일에도 그렇고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씩 현재 경기의 레이트 사이클이니까 채권 비중은 최소 40%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건 지난 영상에서만 말한 게 아니죠. 제가 현재 증권업에서 고객님들이 투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모든 고객님들의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주식형 자산과 채권형 자산 비중이 현재 5대5예요. 뭐 지금 맞춘 게 아니라 이번 사태가 터지기 한참 전부터 맞춰놓은 건데 자, 일단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 한 달 전에는 채권이 60이고 주식이 40%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정이 오고 3회차 분할 매수를 하면서 지금 주식 비중 50 그리고 채권 비중 50으로 조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권 비중이 40 그리고 주식 비중이 60이 될 때까지 일단 계속 분할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레버카운트의 포트폴리오 내용이나 아니면 고객님의 계좌를 공개하는 게 이 자본시장법상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그 위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입력 엑셀 자료를 일단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뭐 혹시나 이것도 못 믿으시겠다 그러면 전화 주시고 증권사 직접 방문하시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기가 있어서 잘 맞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자, 경제 지표에 근거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질문 주신 내용처럼 최근에 채권 비중 40% 이상을 가져가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경기 확장의 후반부인 레이트 사이클에 지금 경기가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에서 지금 경기 국면은 녹색의 경기 상승 국면입니다. 자, 100%를 최고 정점이라고 하면 현재의 경기 국면은 80에서 100 사이 어딘가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이 경기 확장의 후반부인 레이트 사이클이 맞냐 틀리냐 이 여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다수의 경제 지표들로 판단이 가능한데요. 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전 영상에서 제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및 고용 지표들을 설명드렸죠. 고용 지표인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시점 있죠. 이 시점이 경기 둔화의 시점이고 그림과 같이 회색 영역에 화살표 보시는 바와 같이 청구 건수가 급등하는 영역이 경기 하강의 국면과 거의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고점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국면이 바로 경기가 회복하거나 성장하는 이런 국면입니다. 지금은 경기 구간은 거의 정점을 향해 다가가는 이런 국면이죠. 그래서 또 레이트 사이클 근처에 언저리 왔다 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다음 고용 지표인 실업률 지표를 보셔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업률이 급등하는
오르는 시점이 경기의 둔화 및 경기가 하강하는 시점이고요. 그 후에 감소하는 시점이 경기 회복 및 상승의 시점입니다. 자, 보시면 현재 실업률은 장기간 낮은 상태로 지속되는 구간인데요. 역시나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낮아지기보다는 이 정점을 남겨둔 이 어느 구간이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이 결국 레이트 사이클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급락하는 시점이 경기 둔화 및 하강하는 영역이고, 반대로 상승해서 올라가는 이런 시점이 회복 및 경기 상승의 시점인데요. 자,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커서 딱 떨어지는 맛은 없어요. 하지만 현재 경기 구간 또한 우상향을 지속해서 정점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판단은 할 수 있죠. 다음 지표도 하나 더 볼까요? 모두가 잘 아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금리를 뺀 이 장단기 스프레드라는 이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시점이 경기가 둔화되거나 하강하는 구간이고요. 반대로 급등 후에 하락하는 구간이 경기 회복 및 경기의 성장하는 구간이죠. 따라서 지금 구간은 분명히 경기의 회복 사이클보다 경기 확장의 후반부인 레이트 사이클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자, 투기등급 채권 금리에서 국채금리를 뺀 값인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 값이 있습니다. 자, 하이힐드 스프레드 값이 급등하면 이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해서 투기등급의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요. 투기등급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이런 경기 둔화 및 하강 국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낮아지는 구간이 바로 사람들이 점점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경기 회복 및 상승의 구간이죠. 하이힐드 스프레드 또한 경기의 상승 구간이 상당 기간 지속돼서 이제 정점을 남겨두고 있는 이런 시점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가오는 리스크가 뭐냐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 시에로의 부실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시에로는 저신용 등급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이 기업의 담보대출 채권인데요. 자, 이것들을 묶어서 구조화한 금융상품입니다. 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급증을 하면 이 시에로의 부도가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의 금융위기가 바로 이 CDO라고 하는 파생 금리 상품 때문에 이것이 부도가 나서 발생했는데, 시에로도 이거랑 거의 약간 유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을 하면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지표들 뿐만 아니라 뭐 일드갭 모형, 산업 생산, 그리고 제조업 지수, 그 모든 지표들에서 지금 구간을 경기 확장의 후반부인 레이트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계속 채권을 40% 이상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필이면 채권 40% 이상일까요? 자, 이런 경기 확장의 후반부, 그러니까 레이트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이런 레이트 사이클 안에서 IT 버블 붕괴 또는 리만 브라더스 파산과 같은 이 내적 또는 외부적인 큰 충격이 발생하면 경기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금융위기 또는 뭐 IT 버블 붕괴 같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레이트 사이클의 구간에는 주식시장이 가장 버블이 크게 형성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가장 높게 오르는 이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7년이 바로 레이트 사이클 구간이었어요. 자, 따라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채권만 갖고 있으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데 이거에 소외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반대로 극단적으로 주식만 갖고 있다가 아무도 예상 못하는 폭락이 오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성향은 틀리지만 채권 비중을 최소한 40% 이상 이 경기 확장의 후반부에는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해라 이겁니다. 2018년, 2019년 들어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및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는 고객님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채권 비중을 뭐 거의 한 60에서 40% 이상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러다가 최근에 주식시장이 급등을 할 때 채권 금리가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자, 이때 주식형 자산도 갖고 있으니까 주식형 자산에서 수익이 난 미국과 신흥국의 자산을 약 절반 정도 수익을 실현했고요. 분명 이거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장기 국채로 비중을 늘려둔 상태였습니다.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고요. 다시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는 저가 매수의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는데, 자, 이번 사태로 우연찮게 증시 조정이 왔죠. 그래서 국채 금리 하락으로 장기 국채에서 발생한 이 수익을 실현해서 현금화해 두었고, 현재 이제 주식형 자산에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 지표를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약간 반대 방향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를 따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제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영상을 오래 시청하시는
결정하셔서 지금 이미 채권 비중을 40% 이상 가지고 이번 사태를 맞으신 분들은 별다른 걱정은 없죠. 하지만 영상을 최근에 보기 시작하시거나 자주 보지 않아서 채권 비중이 전혀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게 바로 문제죠. 결국은 지금 경기 확장의 후반부인 레이트 사이클이 맞는데 여기서 내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경제 위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경제 위기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자, 그런데 제가 바로 직전 영상과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수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이번 사태가 경제 위기로 연결되기 전에 과거 한 40년간의 경제 지표를 분석을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관찰이 안 됐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거나 뭐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고 금리가 너무 올라서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제조업이 급락을 해서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이런 시기에 내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이게 경제 위기, 금융 위기로 발생해서 주식이 뭐 반토막으로 내려앉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최근 사태 이전까지 이런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말을 하면 안 되는 이번 사태가 경제 위기 및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초보자님들도 이해가 다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헷갈릴 경우에 초보자님들이 이해를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문맥을 보고 이해를 하시지만 혹시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를 예로 드리는데요. 자, IT버블 붕괴처럼 12,000포인트의 증시가 8,000포인트로 하락하는 것을 폭락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2007년, 2008년 금융위기처럼 14,000포인트의 이 다우지수가 7,000포인트로 거의 반토막으로 떨어지는 것을 폭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 박스권이 아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러니까 작은 증시 하락의 구간들은 뭐라고 불러야 구분이 될까요? 이것들도 폭락이라고 부를까요? 자, 금융업계에서는 이런 동그라미 친 구간들은 조정 구간 또는 뭐 하락 구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설명드린 내용이 지금 사태로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동그라미 친 이 작은 하락을 말하는 거죠. 경제위기 같은 폭락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바로 박스 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이번 사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의 조정으로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높고 박스 친 이런 폭락과 연결될 가능성을 경제지표를 통해서 봤더니 적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자, 리포트나 신문을 읽으실 때 이 조정이 왔다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지금 그림의 동그라미 친 부분을 의미하고 폭락이 왔다 이런 말은 박스 친 구간을 의미한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